이번 분석을 시작하기 앞서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파고들 기업은 바로 GE Vernova, GV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다양한 자료들을 공유해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2024년 4월에 GE에서 딱 분사해서 독립상장했죠. 에너지 산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플레이어로 주목받고 있고요. 어제 날짜, 그러니까 2025년 10월 20일 종가를 보니까 594.07달러. 전날보다 한 1% 정도 빠졌더라고요. 네, 하루하루 주가 변동은 늘 있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단기적인 숫자 너머에 있는 더 큰 그림을 보려고 합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말 거대한 흐름 속에서 GEV가 가진 본질적인 모습, 또 잠재력이랄까요? 그런 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토대로 GEV의 사업 구조부터 시작해서 외부 환경 요인, 경쟁 구도, 또 재무 상태, 그리고 미래 전망까지 아주 다각적으로 꼼꼼하게 짚어볼 생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 기업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이번 시간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GEV의 속살을 들여다볼까요? 우선 이 회사가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는지 그 구조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GEV는 크게 보면 세 가지 핵심 사업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파워,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풍력, 말 그대로 바람으로 에너지를 만드는 사업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 부문입니다. 이건 생산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보내고 저장하고 또 관리하는 기술 전반을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아, 전력 생산, 풍력, 그리고 전기화 이렇게 세 축이군요. 맞습니다. 중요한 건 이 세 사업부가 그냥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서로 굉장히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시너지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걸까요? 예를 들어서 파워 부문의 가스 터빈으로 안정적인 기반 전력을 공급하고 풍력으로 재생에너지를 더하고 이걸 전기화 부문의 그리드 솔루션이나 ESS, 소프트웨어로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죠. 발전부터 송배전, 소비관리까지 에너지 가치사슬 전체에 걸쳐서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하려는 그런 구조입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는 이렇게 통합적인 접근이 중요하겠네요. 워낙 복잡하니까요. 네, 바로 그겁니다. 단편적인 기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 세 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GEV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만한 사업부는 어딘가요? 자료들을 보면 파워 사업부를 많이 언급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현재로서는 파워 사업부가 매출 비중도 가장 크고 또 가장 안정적으로 현금을 창출하는 GEV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죠. 캐시카우, 구체적으로 어떤 경쟁력이 있길래 그런가요? 역시 핵심 기술력에 있습니다. 특히 H클래스, 그중에서도 HA 가스터빈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의 효율을 자랑합니다. 효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연료를 적게 쓰면서 전기를 많이 만들 수 있다는 뜻이겠죠? 정확합니다. 그게 발전 비용 절감으로 이어지니까 경쟁력이 생기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이미 전 세계에 GEV의 가스터빈이 한 7,000기 이상 설치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7,000기요? 엄청난 숫자네요. 네, 이건 단순히 과거 판매 실적이 좋았다는 걸 넘어서요. 이 방대한 설치 기반 자체가 앞으로 지속적인 수익원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가 필수적이거든요. 이 서비스 사업이 굉장히 안정적이고 수익성도 좋은 편입니다. GEV 파워 부문의 든든한 기반이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데 최근 AI 붐, 또 데이터 센터 건설 붐이 엄청나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전력 수요를 어마어마하게 끌어올리고 있죠. 맞아요. 근데 AI나 데이터 센터는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이다 보니 이게 오히려 전통적인 가스 발전의 중요성을 다시 부각시키고 있다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네, 상당히 일리 있는 분석입니다. 재생에너지가 중요하긴 하지만 아직은 날씨에 따라 발전량이 들쭉날쭉하니까요. 이런 간헐성을 보완해주면서 안정적으로 대규모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가스 발전의 역할이 재조명받는 거죠. 그렇다면 GEV의 고효율 가스터빈에게는 이게 그야말로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숫자를 보면 이게 더 명확해지는데요. 숫자로요? 네, 지난 2분기, 그러니까 2025년 2분기에만 GEV가 신규로 수주하거나 생산 슬롯 예약을 받은 가스터빈 용량이 무려 55기가와트 GW에 달합니다. 55기가와트요? 와.
감이 잘 안 오는데 어느 정도 규모인가요? 대략 원자력 발전소 50기 이상과 맞먹는 용량이고요. 수천만 가구가 쓸 수 있는 전력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분기 만에 그 정도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이야, 정말 엄청나네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연말까지 이게 60기가와트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CEO인 스카트 스트레직의 장기 목표는 심지어 80에서 100기가와트까지 보고 있다고 하니 이 수요 증가세가 얼마나 가파른지 짐작할 수 있죠. 80에서 100기가와트. 정말 대단한 목표네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는데요. GEB의 최신 가스 터빈은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수소를 최대 50%까지 섞어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수소 혼소 기술이군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탄소 배출을 줄여야 하는 과제 속에서 천연가스가 완전한 청정에너지는 아니지만 석탄보다는 훨씬 깨끗하거든요. 여기에 수소까지 섞어 쓰면 탄소 배출을 더 줄일 수 있으니 완전한 탄소 중립으로 가기 전까지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가교에라 지원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당장 모든 걸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리고 파워 부문이 가스 터빈만 하는 건 아니고요. 원자력, 수력, 증기 터빈 같은 다른 발전 기술 포트폴리오도 가지고 있어서 전력 시스템 전체의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네, 파워 사업부가 GEB의 현재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기둥이라는 건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풍력 사업부를 좀 볼까요? 여기는 여러 자료에서 좀 뭐랄까 양면적인 평가를 받는 것 같더라고요. 미래 성장 잠재력은 크지만 당장의 수익성 개선은 시급한 과제다. 뭐 이런 식으로요. 성장의 엔진이면서 동시에 아픈 손가락이다. 뭐 이런 느낌? 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풍력 사업부는 GEB에게 기회이자 동시에 큰 숙제를 안겨주고 있죠. 일단 육상풍력, 온쇼어 윈드부터 보면요. 여기서는 그래도 꽤 강점을 보입니다. 육상풍력은 괜찮은 편인가요? 네, 특히 미국 시장에서는 덴마크의 베스타스와 함께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할 정도로 입지가 아주 탄탄합니다. 거의 양강체제죠. 오, 미국에서는 강자군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리파워링이라고 해서 이미 설치된 노후 풍력 터빈을 최신 고효율 터빈으로 교체하는 프로젝트 수주도 1기가와트 규모로 따내는 성과를 보였습니다. 기존 부지를 활용하면서 발전 효율을 높이는 거라 이것도 꽤 중요한 시장이 될 수 있어요. 육상 쪽은 그래도 나름 잘하고 있다는 거네요. 그럼 문제는 역시 해상풍력이겠군요. 맞습니다. 해상풍력 쪽이 GE뿐만이 아니라 사실 풍력업계 전체적으로 지금 상당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업계 전반의 문제라는 거죠? 네, GE가 할리아드 X라는 세계 최대급의 아주 기술력 있는 해상풍력 터빈 모델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몇 가지 문제가 겹쳤어요. 어떤 문제들인가요? 우선 예상치 못했던 품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터빈 날개, 그러니까 블레이드 고장 같은 이슈가 발생하면서 신뢰도에 약간 타격을 입었고요. 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계속된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도 생산과 설치 일정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아, 품질 문제와 공급망 문제. 그런데 결정타는 사실 경제 환경 변화였습니다. 특히 고금리 상황이 지속된 게 큰 부담이 됐어요. 금리가 왜 해상풍력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나요?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바다에 거대한 구조물을 세우고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육지까지 해저 케이블을 깔아야 하죠. 그러다 보니 초기 투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금리가 높아지면 이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 즉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겁니다. 아, 프로젝트 전체의 경제성이 확 나빠지겠네요. 그렇죠. 원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예상 비용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일부 프로젝트는 아예 중단되거나 지연되기도 했고요.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GAEV 해상풍력사업부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된 겁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군요. 그럼 회사는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나요? 턴어라운드를 위한 노력 같은 건 없었나요? 당연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에도 나오지만 비용 절감을 위해서 구조조정도 하고 생산 방식도 효율화하고 있고요. 또 신규 계약에서는 높아진 비용을 반영해서 터빈 가격을 인상하려는 시도도 하고 있습니다.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긴 하군요. 네, 하지만 이게 효과를 보고 완전히 수익성을 회복하기까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석가들이 이 풍력사업부, 특히 해상풍력의 턴어라운드 속도가
앞으로 GAEV 주가 흐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변수 중 하나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아주 주요한 포인트네요. 풍력사업부의 회복 여부가 GAEV의 미래를 좌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이죠. 전기화, 일렉트리피케이션 사업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 분위기가 또 사뭇 다른 것 같아요. 에너지 전환 시대의 최종 인프라를 구축하는 핵심 동력, 미래를 여는 열쇠, 뭐 이런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전기화 사업부는 GAEV의 미래 성장 스토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단순히 전력망에 필요한 변압기나 차단기 같은 설비를 공급하는 걸 넘어서는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더 있다는 거죠? 물론 기존의 노후된 전력망을 더 스마트하고 안정적으로 만드는 그리드 솔루션, 그리고 태양광이나 풍력 저거름, 발전량이 일정하지 않은 재생에너지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하드웨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이 분야 수요가 크게 늘고 있고요. 하지만 GEB 전기화 사업부의 진짜 핵심 경쟁력은 이 모든 하드웨어를 통합하고 지능적으로 관리, 최적화하는 소프트웨어 플랫폼에 있다고 봅니다. 바로 그리드 OS라는 AI 기반 소프트웨어죠. 그리드 OS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네, 이걸 미래 전력망의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과거의 전력망은 대규모 발전소에서 생산한 전기를 일방적으로 소비자에게 보내는 단순한 구조였잖아요. 그렇죠. 중앙 집중식이었죠. 하지만 미래 전력망은 다릅니다. 곳곳에 태양광 패널, 풍력 터빈, 전기차 충전기, ESS 같은 분산된 에너지 자원, DERS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거거든요. 이걸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전력 수급의 균형을 실시간으로 맞추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아, 그럼 복잡한 시스템을 그리드 OS가 관리해 준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드 OS는 AI 기술을 활용해서 각 지역의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다양한 분산 에너지 자원들의 발전량을 조절하고 또 ESS를 충전하거나 방전시키면서 전체 전력망을 가장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하도록 돕는 역할을 합니다. 정말 두뇌 역할이네요. 이 기술력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비장에서도 상당히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라는 유명 시장 조사 기관이 GEB를 이 분산 에너지 자원 관리 시스템, 즉 DERMS 분야에서 최고 리더, 탑 리더로 선정하기도 했어요.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방증이죠. 오, 리더로 선정될 정도면 상당한 기술력이네요. 그럼 성장 전망도 밝다고 봐야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십 년 된 낡은 전력망을 현대화하려는 수요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또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충전 인프라 구축과 이를 뒷받침할 전력망 강화 투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런 흐름들이 다 GEB 전기화 사업부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거죠. 실적에서도 그런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나요? 네, 이미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분기 전기화 부문 매출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20%나 성장했고요. 수주 잔고, 그러니까 앞으로 매출로 이어질 계약 물량도 240억 달러 규모에 달합니다. 미래 먹거리가 이미 충분히 쌓여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겠죠. 와, 20% 성장, 수주장구 240억 달러? 전기화 부문은 확실히 기대해 볼 만하겠네요. 자, 그럼 이제 GEB라는 기업 자체를 넘어서서 이 기업을 둘러싼 외부 환경 요인들을 좀 더 넓게 짚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거시적인 환경 변화가 기업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네, 맞습니다. 기업 분석에서 외부 환경 요인을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종합해서 흔히 사용하는 패스틀 분석 프레임워크를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 폴리티컬, 경제, 에코노믹, 사회, 소셜, 기술, 테크놀로지컬, 법률, 리걸, 환경, 인바이러멘털 요인이 GEB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거죠. 패스틀 분석이요? 네,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 보면 GEB를 둘러싼 환경이 단순히 좋거나 나쁘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정치적 요인부터 시작해 볼까요? 여기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인 것 같습니다. 이건 GEV에게 정말 강력한 순풍, 그러니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은데요. 네, IRA는 GEV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회 요인입니다. 아시다시피 IRA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미국의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관련 제조업에 대해서 막대한 규모의 세액 공제 혜택과 보조금을 지급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엄청나죠.
네. 특히 GUE처럼 미국 내에 가스터빈, 풍력터빈, 그리브 설비 등을 생산하는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에게는 이게 직접적인 수혜로 돌아옵니다. 생산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 GUE 제품을 사용하는 고객사들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니 수요가 늘어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죠. 정말 큰 혜택이네요. 반대로 정치적인 위험 요인은 없을까요? 왜 없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바로 미중 무역 갈등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입니다. 이게 심화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의 불확실성이 커지죠. 공급망 불확실성이요? 예. 예를 들어서 풍력 터빈에 들어가는 영구자석 같은 데 필수적인 히토류는 중국이 거의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거든요. 만약 미중 관계가 악화돼서 중국이 이걸 무기화한다면 GE의 입장에서는 핵심 부품 조달에 차질이 생기거나 원가가 급등할 수 있는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다른 핵심 광물들도 마찬가지고요. 아, 그런 위험이 있군요. 다음으로 경제적 요인을 살펴보죠. 이건 앞서 풍력사업부 이야기할 때도 나왔지만 역시 고금리 상황이 가장 큰 부담이겠죠? 투자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는 프로젝트는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하면서 경제성이 크게 떨어질 수 있죠. 기업들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긍정적인 측면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만약 세계 경기가 회복되고 산업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다면 전반적인 전력 수요 자체가 늘어나겠죠. 이건 GE의 핵심 사업인 파워 부문이나 전기화 부문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경기 사이클에 따라 기회와 위협이 반복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사회적 소셜 요인은 어떤가요? 이건 좀 긍정적인 측면이 강할 것 같은데요. 네, 사회적 요인은 GE에게 상당히 우호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식이 높아지고 기업이나 개인 모두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트렌드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ESG 경영 같은 것도 강조되고요. 네, GE가 추구하는 에너지 전환을 통한 탈단소라는 비전 자체가 이런 사회적 요구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이건 단기적인 실적을 넘어서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구축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테크놀로지컬 요인도 GE에게는 기회가 많아 보입니다. AI 얘기도 나왔었고요. 맞습니다. 기술 발전은 GE에게 아주 중요한 기회의 요인입니다. 인공지능, AI, 디지털 트윈, 현실의 설비를 가상 공간에 똑같이 구현하는 기술, 3D 프린팅 같은 최첨단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활용하면 발전 설비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고 또 고장을 미리 예측해서 정비하는 예측 정비를 통해 운영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도 있습니다. GE도 이런 기술들을 자사 제품과 서비스에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특히 아까 말씀하신 그리드 OS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점점 더 중요해지겠네요. 네, 바로 그겁니다. 전력망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분산화되면서 이걸 지능적으로 통합하고 관리하는 소프트웨어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드 OS 같은 혁신적인 소프트웨어 기술은 GE가 기술 리더십을 유지하고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겁니다. 다음은 법률적 리걸 요인입니다. 이것도 규제 강화 추세가 GE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고 기업들의 탄소 배출 기준도 계속 상향 조정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발전소의 탄소 배출량을 더 엄격하게 제한한다거나 하는 식으로요. 이런 규제 환경 자체가 GE가 제공하는 저탄소 솔루션이나 친환경 에너지 기술에 대한 수요를 자연스럽게 창출하는 배경이 됩니다. 규제가 강해질수록 GE의 기술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마지막으로 환경적 요인인데요. 이건 기후변화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겠네요. 네, 안타깝지만 최근 들어서 전례 없는 폭염, 홍수, 가뭄, 대형 산불 같은 극단적인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가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정말 심각하죠. 이런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인프라 중 하나가 바로 전력망입니다. 전력 공급이 끊기면 사회 전체가 마비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에도 잘 견디고 문제가 생겼을 때 빠르게 복구할 수 있는, 즉 회복력 있는 리질리언트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GSEV의 그리드 솔루션 사업에 또 다른 기회가 될 수 있겠군요. 단순히 효율적인 망이 아니라 튼튼하고 복원력 있는 망을 만들어야 하니까요. 맞습니다.
재난 대비 및 복구 능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GSEV의 첨단 그리드 기술이나 솔루션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패스텔 요인들을 종합해보면 GSEV는 거시 환경 변화 속에서 상당한 기회를 맞이하고 있지만 동시에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제적 변동성 같은 위험 요인도 안고 있는 그런 복합적인 상황에 놓여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패스텔 분석을 통해 GSEV를 둘러싼 큰 그림을 볼 수 있었습니다. 기회와 위협이 공존하는군요. 자, 그럼 이제 시야를 좀 더 좁혀서 GSEV가 직접적으로 부딪히고 있는 경쟁 환경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환경을 가졌다고 해도 경쟁에서 밀리면 소용이 없으니까요. 네, 경쟁 환경 분석은 필수적이죠. GSEV는 각 사업 부문별로 정말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곳 쉬운 시장이 없어요. 먼저 파워 부문부터 볼까요? 가스터빈 쪽 경쟁사들은 어딘가요? 파워 부문, 특히 대형 가스터빈 시장에서는 독일의 지멘스 에너지와 일본의 미쓰비시 파워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지멘스 에너지와 미쓰비시 파워. 네, 현재 시장 점유율이나 기술력 면에서는 GEV가 H클래스 터빈을 앞세워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지만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지멘스 에너지 같은 경우 GEV보다 더 높은 비율의 수소 혼소가 가능한 터빈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거든요. 기술 경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아, 수소 혼소 기술에서 추격하고 있군요. 그럼 풍력 부문 경쟁은 어떻습니까? 풍력은 육상과 해상이 좀 다른데요. 육상 풍력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덴마크의 베스타스가 가장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GEV와 베스타스가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양강 체제고요. 그런데 해상 풍력으로 가면 상황이 좀 다릅니다. 여기서는 독일 스페인 합작사인 시멘스 가메사 리뉴어블 에너지가 전통적인 강자입니다. 물론 GEV의 할리아드 X도 기술력은 뛰어나지만 시장 점유율이나 설치 실적 면에서는 시멘스 가메사가 아직 앞서 있죠. 해상에서는 GEMS 가메사가 강세군요. 네. 그리고 또 하나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중국 업체들의 부상입니다. 아직까지는 중국 내수 시장 위주지만 기술력이 빠르게 향상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이 워낙 뛰어나서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경쟁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가격에 민감한 시장에서는 위협이 될 수 있죠. 중국 업체들의 추격도 신경 써야겠네요. 마지막으로 전기화 부문 경쟁은 어떻습니까? 이쪽은 워낙 다양한 기술이 얽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기화 부문은 경쟁 구도가 더 복잡합니다. 전통적인 전력기기 강자인 스위스의 ABB,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 그리고 독일의 지멘스 에이지 등이 주요 경쟁사입니다. 이 회사들은 변압기, 차단기 같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에너지 관리 시스템, 자동화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강점을 가지고 있죠. 아, 지멘스는 파워, 풍력, 지멘스 가메사, 전기화까지 거의 모든 영역에서 GEV와 경쟁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멘스는 정말 강력한 경쟁자죠. 특히 최근에는 전력망 관리 소프트웨어나 에너지 효율화 솔루션 같은 디지털 분야에서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GEV는 앞서 말씀드린 그리드 OS를 통해 차별화를 꾀하고 있지만 ABB나 슈나이더, 지멘스 등도 각자의 디지털 플랫폼을 강화하고 있어서 계속해서 혁신하지 않으면 뒤처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사방에 강력한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네요. 어느 한 곳도 만만치 않은 싸움입니다. 네, 그야말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격전지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럼 지금까지 저희가 살펴본 GEV의 내부 역량, 그러니까 사업 구조와 기술력, 그리고 외부 환경 요인들, 또 방금 본 치열한 경쟁 상황까지 이 모든 걸 종합해서 GEV의 현재 위치를 한번 명확하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흔히 말하는 수엇 분석이죠. 강점, strength, 약점, weakness, 기회, opportunity, 위협, threats.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의 핵심 내용들을 모아서 수엇 분석을 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네, 좋습니다. 스왓 분석을 통해 GEV의 현주소를 입체적으로 파악해보죠. 먼저 강점 스트렝스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점은 역시 에너지 산업의 발전부터 송배전, 관리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통합된 사업 포트폴리오를 갖추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게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되죠. 네, 통합 포트폴리오.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세계 최고 수준의 H클래스 가스터빈 기술력과 이미 전 세계에 깔려있는 방대한 설치 기반입니다. 이게 안정적인 서비스 매출을 이어지고요. 세 번째 강점은 그리드 OS 같은 혁신적인 디지털 및 그리드 솔루션 분야에서의 경쟁력입니다.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핵심 기술이죠. 네 번째로는 GE라는 이름에서부터 이어져 내려온 130년 이상의 오랜 업력과 그로 인해 쌓인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 그리고 글로벌 네트워크를 꼽을 수 있습니다. 신생 기업과는 출발선이 다르죠. 그렇죠. G2인 값이라는 게 무시 못하죠. 마지막 다섯 번째 강점은 분사 과정에서 부채 부담 없이 상당한 현금을 확보해서 재무 구조가 비교적 탄탄하게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투자 여력이 있다는 뜻이니까요. 네, 강점들이 확실히 있네요. 그럼 반대로 약점은 어떤 것들이 지적되고 있나요? 이건 아마 풍력사업부가 가장 먼저 나올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가장 큰 약점은 역시 수익성 개선이 시급한 풍력사업부, 특히 아직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해상 풍력 부분의 부진입니다. 이게 전체 실적과 투자 심리에 부담을 주고 있죠. 풍력사업부의 수익성 문제. 또 다른 약점은요? 두 번째 약점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본질적으로 따르는 실행 리스크입니다. 예상치 못한 기술적 문제나 품질 이슈가 발생할 가능성, 또는 프로젝트 일정이 지연되거나 비용이 초과될 위험이 항상 존재하죠. 과거 할리아드 엑스터빈 블레이드 문제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으니까요. 네, 프로젝트 실행 리스크. 세 번째 약점으로는 GE라는 거대한 전통적 대기업에서 막 분리되어 나왔기 때문에 아직은 기존의 조직 문화에서 완전히 벗어나 시장 변화에 빠르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민첩성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린 경영 도입 등으로 개선하려 노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하겠죠. 조직 문화와 유연성 확보 문제. 약점들도 명확하군요. 다음은 기회, opportunities 요인입니다. 이건 앞서 페스틀 분석에서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회 요인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첫째, 앞서 강조했듯이 AI 확산과 데이터 센터 건설 붐으로 인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는 GE의 파워 및 전기화 사업에 엄청난 기회입니다. 둘째, 미국의 IRA를 필두로 해서 전 세계 각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강력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지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큰 기회죠. 보조금이나 세제 혜택이 직접적인 도움이 되니까요. 네, AI 수요와 정책 지원. 셋째, 전 세계적으로 노후된 전력망을 현대화하고 확장해야 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크다는 점입니다. 이건 전기화 사업부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동력이죠. 넷째, 이미 확보된 수천 기의 가스터빈 등 방대한 설치 기반을 활용해서 고수익의 서비스 사업 매출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서비스 사업 확대 가능성. 기회 요인도 확실히 매력적이네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GE를 위협하는 요인들, threats들을 정리해보죠. 네, 위협 요인도 만만치 않습니다. 첫째, 지멘스 에너지, 베스타스, ABB, 슈나이더 등 각 사업 부문에서 강력한 글로벌 경쟁자들과 벌여야 하는 치열한 기술 및 가격 경쟁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여기서 밀리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경쟁 심화. 둘째, 원자재 가격의 변동성이나 공급망 불안정 리스크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특히 구리, 히토류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원가 부담이 커지고 생산 계획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셋째, 미중 무역 갈등 심화나 예기치 못한 지정학적 분쟁 발생 같은 예측 불가능한 외부 리스크는 항상 잠재적인 위협 요인입니다. 공급망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지정학적 리스크. 마지막으로 GE에서 분사한 독립기업으로서 시장과 투자자들의 높은 기대치를 계속해서 충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현재 주가가 높은 밸류에이션 수준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실적이 조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칠 경우 주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위협이죠. 네, 시장의 높은 기대감이라는 부담. 스워트 분석을 통해 보니 GEV의 강점과 기회, 그리고 약점과 위협이 정말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궁금해할 만한 부분이죠. GEV의 재무 상태와 가치 평가, 즉 밸류에이션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실적이 좋다고 해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매력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요. 네, 재무 분석과 밸류에이션은 투자 결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이죠.
GE의 최근 재무 성과를 보면 긍정적인 신호들이 꽤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신호라면 어떤 것들인가요? 예를 들어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2025년 2분기 실적이 시장 예상을 뛰어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2% 증가했고 조정 EBITDA, 그러니까 이자, 세금, 감가상각비 차감전 영업이익은 무려 25% 이상 성장했거든요.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좋았군요. 네, 이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회사 스스로도 연간 잉여 현금 흐름, 프리 캐시 플로우 전망치를 기존보다 높여서 30억 달러에서 35억 달러 사이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만큼 회사가 현금 창출 능력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 상향. 좋은 소식이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미래 성장의 기반이 되는 수주잔고입니다. 현재 GAB가 확보하고 있는 총 수주잔고 규모가 무려 1,290억 달러에 달합니다. 1,290억 달러요? 와, 정말 엄청난 규모인데요. 그렇죠. 이게 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서 매출과 이익으로 실현될 계약들이라는 의미니까 향후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해줄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적이나 수주잔고 같은 지표들은 확실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점에서 높은 밸류에이션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보면 현재 GAV의 주가 수익 비율 PE 레시오가 145배를 넘어선다고 나오는데 이건 좀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PE 비율 145배는 전통적인 제조업체 기준으로 보면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PE 비율이라는 게 현재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이잖아요. 이 수치가 높다는 건 시장 참여자들이 이 회사의 미래 이익 성장에 대해 엄청나게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현재 벌어들이는 이익 대비 아주 비싼 가격에 주식을 거래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익 규모에 비해서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는 뜻이군요. 여기에 어떤 위험이 따를 수 있을까요? 위험은 명확합니다. 이렇게 높은 기대감이 주가에 이미 잔뜩 반영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만약 회사의 실제 성과가 시장의 기대치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게 되면 실망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클 수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앞서 계속 얘기했던 풍력 사업부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보다 늦어진다거나 혹은 잘 나가던 파워 부문이나 전기화 부문에서 예상치 못한 실적 부진이 발생한다면 이 높은 밸류에이션은 순식간에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주가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양날의 검인 셈이죠. 애널리스트들의 평가는 어떤가요? 목표 주가 같은 건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애널리스트들의 시각도 약간 엇갈리는 면이 있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대략 현재 주가 수준과 비슷한 592.61달러 정도로 형성되어 있고요.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바이 의견을 내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GAB의 장기 성장 스토리에 동의하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일부에서는 이 과도하게 높은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와 경고의 목소리도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은 너무 앞서 나갔다는 거죠. 결국 GAB는 앞으로 시장의 높은 기대치를 실제 실적으로 꾸준히 증명해내야만 현재의 주가 수준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네, 밸류에이션 부담은 확실히 GAB 투자를 고려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네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GAB의 CEO 스캇 스트레칙은 어떤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나요? 네, 스캇 스트래티직 CEO의 리더십 스타일에서 가장 강조되는 키워드는 바로 린 경영 철학입니다. 린 경영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린은 원래 도요타 생산 방식에서 유래한 개념인데요. 단순히 비용을 아끼고 줄이는 차원을 넘어서는 겁니다. 제품 개발부터 생산, 운영, 고객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기업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낭비 요소, 웨이스트 요소를 철저히 제거하고 효율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리는 데 집중하는 경영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에서의 낭비 제거와 효율성 극대화. 네, 이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고객에게 더 좋은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더 빠르고 낮은 비용으로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한 이익 성장을 달성하겠다는 전략이죠. 스트래티직 CEO는 이 린 경영 철학을 GAB 전사적으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풍력 사업부의 턴어라운드 노력 역시 이 린 경영의 중요한 실행 과제 중 하나로 볼 수 있고요. 단순히 구호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 경영 활동에 적용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GEB가 GE에서 분사한 이후
독립기업으로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핵심 전력으로 삼고 있는 거죠. 스트래티직 CEO가 제시하는 GEB의 미래 비전도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단순한 산업 변화가 아니라 산업혁명이나 디지털 혁명의 버금가는 수십 년간 지속될 슈퍼사이클, 데케이스롱 슈퍼사이클로 규정하고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GEB가 선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더라고요. 네, 상당히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에너지 전원 시대를 바라보고 있죠. 그만큼 GEB가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명확한 비전과 리더십이 GEB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리더십과 비전까지 살펴보니 GEB라는 기업에 대한 이해가 한층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까지 논의한 이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볼 시간입니다. GEB, 과연 어떤 기업으로 평가해야 할까요? 네, 이제 정리를 해보죠. 오늘 기준으로 GEB 주가가 594.07달러, 어제 하루 1% 가까이 하락한 이런 단기적인 움직임은 사실 큰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이 주가 자체가 에너지 전환이라는 정말 거대한 파도 위를 항해하고 있는 GEB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여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네, 단면일 뿐이다. 그럼 여러분이 공유해 주신 다양한 자료들과 저희의 분석을 바탕으로 GEB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즉 불 케이스를 먼저 한번 요약해 볼까요? GEB 투자를 낙관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GEB의 밝은 측면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I와 데이터 센터 확산이 촉발한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와 미국 IRA를 비롯한 각국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이라는 그야말로 쌍끌이 엔진이 GEB의 핵심 사업인 파워와 전기화 부문의 고성장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감입니다. 성장 동력이 확실하다는 거죠. 쌍끌이 엔진. 네. 둘째, 세계 최고 수준의 가스터빈 기술력과 그리드 OS 같은 혁신적인 그리드 관리 소프트웨어 경쟁력은 GEB가 경쟁사들로부터 자사의 시장 지위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기술적 해자, 모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술 리더십이 있다는 거죠. 기술적 해자. 셋째, 비록 지금은 어렵지만 린 경영 철학 도입 등을 통해 풍력 사업부, 특히 해상 풍력의 수익성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면서 결국에는 전체 이익 성장에 기여하는 효자 사업부로 돌아설 것이라는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했듯이 129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수주 잔고와 안정적인 서비스 사업 매출, 그리고 분사 시 확보한 비교적 탄탄한 재무 구조가 GEB의 장기적인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줄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초 체력이 좋다는 거죠. 네, 성장 동력, 기술력, 턴어라운드 기대감, 재무 건전성까지 GEV의 긍정적인 측면들이 명확하게 정리되네요.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GEV 투자에 대해 신중해야 하는 이유, 즉 베어 케이스의 근거들을 요약해 주시죠. 어떤 위험 요인들을 주목해야 할까요? 네, GEV가 직면한 도전 과제와 위험 요인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첫째, 가장 큰 부담은 역시 현재의 높은 주가 수준, 즉 과도한 밸류에이션입니다. 앞서 봤듯이 PE 비율이 145배에 달한다는 것은 미래의 최상의 시나리오가 이미 주가의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예상치 못한 작은 악재에도 주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밸류에이션 부담. 둘째, 약점으로 지적됐던 부분들이 현실화될 가능성, 즉 실행 리스크입니다. 특히 풍력 사업부의 턴어라운드가 시장의 기대보다 지연되거나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 수행 과정에서 기술적 문제나 비용 초과 같은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실적뿐만 아니라 투자 심리까지 동시에 악화될 수 있습니다. 실행 리스크. 셋째, 미중 갈등 심화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같은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입니다. 이런 요인들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을 위협하거나 원가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여 GEV의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으로 평가를 내려보자면 GEV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선도할 막대한 잠재력을 가진 기업이면 틀림없어 보입니다. 강력한 기술력, 다각화된 사업 포트폴리오, 우호적인 거시 환경 등 긍정적인 요인들이 분명히 많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풍력사업부의 수익성 회복이라는 명확한 과제를 안고 있고 현재 주가의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외부 환경 리스크는 투자 결정을 내리기 전에 반드시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변수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EV라는 기업에 대한 평가는 결코 단편적이거나 단순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가지 지표나 뉴스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파워, 풍력, 전기와 각 사업부의 성장세와 수익성 개선 추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또 거시경제 상황이나 각국 정부의 정책 변화가 GEV에 미치는 영향을 계속 주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경쟁 환경 속에서 GEV가 기술적 리더십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린 경영을 통한 효율성 개선 노력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관찰하고 분석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다양한 자료들이 보여주듯이 큰 그림을 봐야 한다는 거죠. 네,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GEV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인 거대한 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주가 변동이나 단기적인 뉴스보다는 이 복잡하게 얽힌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면서 GEV의 장기적인 기업 가치를 만들어 나갈지 꾸준히 지켜보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어쩌면 오늘 저희의 분석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각자만의 관점에서 GEV의 미래를 그려보는 것도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자 판단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단순 참고할 정보나 분석을 제공할 뿐 특정 종목이나 섹터에 대해 매수나 매도를 절대 추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